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또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이 최신의 스텔스 구축함인 몬수어함을 사세보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중국을 무역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거의 압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말트라고 하는 스텔스 구축함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 몬수어라고 하는 이 배는 주말트급 구축함의 2번 함입니다. 주말트급 구축함은 이미 이제 취역을 해서 서태평양에 동북아에 있는 이 서태평양에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스텔스 구축함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오류 사항이 있어서 지금 바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 몬수어함은 2016년도에 진수를 했고, 지금 이제 2019년 1월 달에 미 해군에 취역을 합니다. 이제부터 작전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이크 몬수어함을 일본에 있는 사세보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완전히 목을 졸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관련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 몬수어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생긴 것도 보듯이 정말 희한하게 생겼죠. 전투기인데 B1, B2 폭격기, 그리고 F-22 전투기, F-35 전투기, 이런 거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군함인데 스텔스예요. 덩치가 무려 14,500톤.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함, 우리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보다 거의 어떤 부피로 따지면 한 2배가량 되는 그런 엄청난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레이더에는 한 200톤 정도의 그런 작은 어선 정도로 식별이 된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것마저도 보안이겠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인다라고 하니까 이 스텔스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볼록볼록한 거 여기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함포예요. 함포라는 것도 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 포신이 레이더를 굉장히 많이 반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포신을 저렇게 이 박스 안에다 수납을 해놨어요. 그래서 포를 쏠 때는 저 박스가 열리고 저기에서 포가 나와서 포를 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포도 AGS라고 해서 무려 180km를 날아가는 그런 함포예요. 180km니까 그 운동 에너지만 해도 멀리서 날아가니까 엄청난 그런 파워로 상대를 공격을 하겠죠. 대함 미사일 사정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에는 대함 미사일이 워낙 요격하는 시스템들이 워낙 발달을 해서 미사일 쏘면 요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포탄으로 그냥 적을 제압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몬수어함이, 여기도 보십시오. 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배가 보면은 이 기둥이 서 있습니다. 항상 이 함교 위에. 그걸 마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센서, 레이더 이런 게 이제 마스트에 다 달려있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철골일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레이더를 엄청나게 전자파를 반사를 하죠. 그래서 레이더에 잘 보이게끔 하는 게 이 마스터인데, 이 마스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통으로 감싸서 저 통 안에 레이더하고 이런 전자장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사방 어디에서 봐도 레이더파를 다 튕겨내버리는 그런 엄청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세 척을 만드는데, 한 척당 가격이 한 4조 원이 넘는답니다. 4조 원. 우리 이지스함 한 척에 한 1조 1천억 한다니까, 우리 이지스함 한 3척 이상, 한 4척 정도의 가격이 이 마이크 몬수어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몬수어함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함포가 이렇게 나와서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크기는 14,564톤. 그리고 이제 최고 속도는 30노트고요.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승조원은
14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동화가 돼 있단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잠 헬기 그리고 무인 대잠 헬기 포함해서 이 대잠 헬기는 4대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몬수어함을 지키기 위해서 대잠 작전은 뭐 확실하게 하겠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지스함은 S밴드 레이더인데 이건 S밴드와 우리 사드가 쓰는 X밴드 있지 않습니까? S와 X밴드를 섞어 놓은 같이 쓰는 그런 최첨단 그런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최대 탐색거리는 한 2000km까지 본다고 하니까 우리 이지스 레이더 한 2배 정도까지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를 이제 세 척을 만들 텐데 미국의 계획은 미국의 지금 상대가 지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마도 세 척 모두 이 서태평양에 배치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몬수어함을 이렇게 정말 엄청난 군함인 몬수어함의 그런 가치는 뭐냐? 일단 적의 레이더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적의 함대가 이 몬수어함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180km짜리 함포를 쏠지 또는 미사일을 발사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역 근처로 접근하기가 무섭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이 SM-6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데 그 SM-6는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 같은 것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뭐 그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런 이지스함을 개량하면 이 SM-6를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SM-6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은 순항 미사일도 다 요격을 하지만 이게 덩치가 우리 SM-2 세종대왕함에 탑재가 되는 요격 미사일인 SM-2 같은 경우는 한 150km 정도를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SM-6는 무려 370km나 날아가서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0km를 날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연료가 많이 들었고 부스터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이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이 SM-6 미사일의 하나의 무게가 한 1.5톤 되는 겁니다. 1.5톤 되는데 뒤에 부스터가 달려 있어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무려 마하 3.5까지 가속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주변에 터져서 그 파편을 가지고 요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의 군함을 직접 타격하는 그런 대함 미사일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뭐 터져서 어떻게 군함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터지는 것은 사실은 큰 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격 미사일들은 대단히 뭐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5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덩치가 마하 3.5의 어마어마한 속도, 그러니까 시속 한 4,000km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와서 그냥 꽂혀버리면은 그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군함이 격파가 되는, 쪼개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M-6는 요격미사일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박아버리는, 박치기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용도로 써서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그런 대함미사일 용도로도 쓴다라는 게 이제 SM-6의 다용도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장착하고 다니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죠. 370km나 날아와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다량 탑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혹시 발견하고 쏘는 것은 다 요격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죠. 이런 이 몬수어함이나 주말트 같은 게 만약에 어느 해역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 한 300~400km 내에는 적의 함대, 즉 중국의 함대가 되겠죠. 또는 러시아의 함대가 되겠죠. 접근하기가 대단히 두려워진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함포로 그냥 쏘아서 상대편을 타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 몬수어함, 또 주말트함 이런 스텔스 구축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세보에 배치한다. 이제 이게 이제 저는 흥미롭다는 겁니다. 중국은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번 경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1 도련선 어딘가 하면은 여기 바로 일본의 큐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대만 뒤쪽으로, 대만은 뭐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남중국해 이론 전체를 제1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도, 섬도자, 이을련자, 섬이 이어져 있는 그런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국은 절대 사수해야 되는, 즉 미국의 함대가 이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그런 선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2 도련선까지 확보를 하는 것이 중국 해군의 해양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 일본의 도쿄 정도에서부터 해서 이오지마, 그리고 괌,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인도네시아 동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선, 여기까지 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의 본거, 7함대의 본거지가 여기 요코스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아예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또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 전체가 아예 이쪽으로는 서태평양으로 못 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대미국 전략입니다. 미국은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이 몬수어함을 어디다 배치하냐? 바로 제1도련선의 시작점인 이 사세보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사세보는 미국 7함대, 태평양 함대의 7함대는 요코스카라는 데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함대 사령부가 있죠. 바로 도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세보는 7함대의 두 번째 큰 항구예요. 주로 항모 타격전단은 요코스카에 다 배치가 됩니다. 항모를 비롯해서 항모를 호위하는 그 호위 이지스함들, 핵잠수함, 이런 항모 타격전단은 요코스카에 배치를 하고, 이 사세보는 거의 대부분 상륙함들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와스프라고 하는 45,000톤짜리 강습 상륙전단을 사세보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 원정군하고 합세를 해서 북한이든 또는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런 쪽으로 상륙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게 사세보입니다. 이 사세보가 우리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또 제주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이런 데보다 규모가 한 10배 이상 큰 엄청난 항구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미군 7함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대군도 같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이 항구를. 뭐 요코스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이런 상륙함도 아니고 최첨단 구축함인데, 그것도 스텔스 최첨단 구축함인데 그것을 요코스카에 배치를 하지 않고 사세보에 배치를 하겠다. 상륙함들이, 즉 상륙전단이 주둔하고 있는, 물론 여기도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 강습 상륙함을 호위를 해야 되니까요. 그 상륙전단이 주둔하는 사세보에 그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하겠다. 이게 이제 특이한 일인데, 왜냐? 바로 사세보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세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동북아 지도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여기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 청도죠. 청도에 중국의 북해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하이 아래에 닝보라고 하는 곳에 중국의 동해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해남도에 이제 중국의 남해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함대는 대만, 그리고 동해함대는 또 한반도, 그리고 북해함대는 한반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세보가 제주도에서 거의 정확하게 동쪽으로 쫙 가면 사세보가 있습니다. 이 사세보가 지도에서 딱 보듯이 동해함대와 중국 북해함대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을 딱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7함대의 본거지는 여기 요코스카고, 상륙전단의 본거지가 사세보인데 여기에다가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를 해서 이 동해함대와 북해함대가 함부로 이 지역으로 와서 작전하는 것을 견제하겠다, 두렵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의 제3해병 원정군,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데나 기지가 있어서 공군력도 엄청나게 이제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평택이 이 모든 곳의 최고 중간입니다. 딱 봐도 우리 한반도가 미국에게 또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라는 것을 이 지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여기 제주도, 이 제주도야말로 사세보가 아니고 이 제주도야말로 동해함대와 북해함대를 한 번에 그냥 입구에서부터 틀어막고 있는, 우리 한반도로 지금 백령도 같은 그런 중국의 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뭐 제주 해군 기지를 지금도 반대하는 그런 그 시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군들이 뭐 여기에 뭐 기분 나빠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들어오지 않고 좀 안타까운, 저는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사세보에 가게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을 한다면 미국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퍼뜩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자기네들 편을 제대로 들지 않고 혹시 중국 편을 들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속이 상할 것이냐, 또 얼마나 기분 나쁠 것이냐, 불쾌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파란색 이름표를 달 것이냐, 빨간색 이름표를 달 것이냐. 뭐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색깔을 선택할 것이냐. 센 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동시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압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압박을 했냐? 이제 그 APEC 정상회담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이 펜스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어요. 그때 펜스 부통령이 대단히 강경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 이 APEC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냉전이든 열전이든 또는 무역전쟁 뭐 형태이든 대결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꼴이 마른 겁니다. 세계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의 노라고 말해야 된다. 보호주의, 즉 미국이 지금 관세 때리고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 세계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대항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드 파동 때 중국에 있는 롯데를 완전히 문 닫게 하고 이마트 문 닫게 하고 현대자동차 안 팔리게 하고 한 그런 것은 보호주의 일방주의가 아닌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누구의 팔뚝이 굵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니들 팔뚝 굵고 힘 세다고 해서 그건 인정하는데 니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시진핑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하냐?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란 것은 훔친다는 것이죠. 절취 행위.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 원가가 내려가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 돈이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물건 싸게 팔아도 손해는 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펜스 부통령이 비난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결코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500억 달러의 관세 규모가 더블이 될 수 있다. 그 관세 규모가 더블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때리는 것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중국도 매기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은 미국 물건을 아주 적게 수입하기 때문에 그 관세의 실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여유롭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그 관세 앞으로 더블로 더 때릴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뭘 보냈냐?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냐? 중국이 이제 이거 무역전쟁 끝내고 우리 이런 거 미국 거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거래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거래하기를 위한 긴 목록을 보내왔다. 그러나 4-5가지 큰 것이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뭐 긴 목록을 보내왔는데 4-5가지 큰 게 빠져있다는 거죠. 그 큰 거는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중국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은 미국에게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천연가스 구매하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했던 지적재산권, 뭐 중국은 뭐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도 수입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뭐 그냥 뭐 역설계 해버리죠. 우리 자동차도 예전에 그 대호 자동차 티코하고 마티즈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버렸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대두, 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다가 지금 무역전쟁이 붙어서 지금 뭐 수입 중단되고 막 이런 사태가 있는데, 그 농산물 수입을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포함해서 긴 목록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꼬리를 말고 항복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뭐 큰 거 지금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답니다. 시진핑은 완전히 세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펜스 부통령에게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 방 먹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빈정거리면서 날려버렸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편을 서는 것이 맞겠느냐? 이거는 정말 명확관한 답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이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서 안보 어떤 그 리스크가 다운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다라고 해서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우리 물건을 사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안보 비용이 들 것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 국방비를 절감하면서 그것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는 도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SOC 같은 것도 사실은 미국이 어느 정도 안보 비용을 분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눈에 보이고, 그것이 미국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좌고우면하는 대상인 이 중국이 미국에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체면을 구길 정도로 한마디로 밟히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미국의 편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1980년대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엔화를 기축통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가 미국에게 한 방 맞고 어떻게 됐죠? 잃어버린 30년이 와버렸습니다. 중국 잃어버린 30년 올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 중국에게 우리가 지금 한눈을 파는 동맹도 아니고 우리의 적입니다. 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해상에 나가서 군함에 갑자기 그 인근에 중국 전투기가 뜨면 바로 그냥 실전 상황 적기 출현이라는 경보가 뜹니다. 적입니다. 그런 중국에게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저는 결코 국익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몬수어, 그 몬수어함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동해함대와 북해함대를 틀어막는 이 군사정책과 더불어서 무역을 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즉 미국 행정부의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